여보, 우리 아이 잘 컸어? 지난 10년간은 말없이 끊어졌지만 이번에는 뚜렷하게 한마디가 들렸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을 때 윤수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매년 아내의 기일마다 같은 시간에 걸려오던 발신 제한 전화는 지난 10년간 말없이 끊어졌지만 이번엔 달랐다. 윤수는 아내가 살아있음을 확신하며 이 놀라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강윤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집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달력을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외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우산이 현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한다며 전날 밤부터 몇 번이나 알람을 맞춰두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밀려 있었고 그날 하루 일만 마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수는 아내가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늘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정희는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고 윤수는 그 웃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아이가 깨지 않게 하려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10살 난 현우가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윤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정희는 우산을 챙기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붙잡지 못했어요. 비 오는 날 운전은 늘 위험했지만 정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윤수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수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윤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죠. 병원에서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빗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졌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윤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수가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늦어졌고 여러 환자가 동시에 이송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수의 시간은 그 새벽에 멈춰버렸습니다. 현우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은 채 자랐고 윤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 같은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발신 제한 전화였습니다. 윤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윤수는 기일 전날 밤이면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늘 그 새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의 냄새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윤수에게 기일은 추모의 날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지나야만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일이 되면 윤수는 일부러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곤 했습니다. 밝은 불빛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집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 안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현우는 그날만 되면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표정을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수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계가 오후 9시를 지나고 분침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전화는 늘 정확한 시간에 울렸습니다. 윤수는 그 시간을 외우고 있었고 심지어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질수록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 제한이라는 표시가 화면에 떴습니다. 윤수는 늘 그랬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에 대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전화가 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늘 그렇듯 몇 초 뒤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윤수는 아무 변화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이 전화를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지나가지 않는 시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전화가 조금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분명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숨결이었습니다. 윤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윤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아주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이 또렷하지는 않았고 중간중간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날 밤 부엌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수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는 그 상태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윤수는 장난 전화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릿해진 적이 없는 기억의 소리였습니다. 윤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견디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윤수의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수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숨소리와 희미한 음성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윤수는 그 소리를 꿈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윤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의 사고 이후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 확인서, 병원 기록 사본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사고 일시는 새벽 5시 조금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인근이었습니다. 빗길 미끄러짐이라는 문구가 사고 원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속이나 음주가 아니었다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시 경찰과 병원은 사고가 흔한 교통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새벽이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수는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윤수는 병원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정희는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사망 판정 시각은 사고 발생 시각보다 꽤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시간 차이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 시각이 사망 판정 이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윤수는 그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윤수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의료진은 분주해 보였습니다. 윤수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수는 사망 판정이라는 말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떠올린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문서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어긋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수는 종이 위의 숫자와 시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날의 진실이 종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들린 그 목소리는 과거의 환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수는 더 이상 기억 속에만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윤수는 사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종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다시 마음도 흐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메모지에 사고 당시 병원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병원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수는 다음 날 아침 그 병원이 있던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늘은 흐려 있었어요. 10년 전 그 새벽과 비슷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사고를 당했을 시간대의 풍경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따라 걷자 낯선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병원이 있던 자리는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의 이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수대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수는 예전에 이곳이 어떤 병원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오래전부터 요양병원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윤수는 사고가 있었던 시기를 말하며 기록이 남아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서연이 윤수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윤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윤수는 아내의 사고와 매년 걸려오던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수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오래된 환자 기록 보관실로 윤수를 안내했습니다. 기록은 종이와 전산 자료가 섞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특정 연도를 입력해 검색했습니다. 그중 한 이름 없는 환자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윤수는 그 기록에서 낯익은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일 응급 이송으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신원 미확인으로 임시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또 하나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는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전화를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거나 짧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이 행동이 특이해서 따로 메모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는 그 시간이 아내의 사고 시각과 겹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윤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록 속 숫자들이 어젯밤 들었던 숨소리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마음속에서만 의심하던 가능성이 문서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너무 늦게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끝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윤수는 요양병원을 나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밖으로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기록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은 윤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윤수가 붙들고 살았던 침묵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믿어왔던 이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수는 여러 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현우의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수는 그 책임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수업 때문에 늦는다고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윤수는 부엌에 앉아 물 한 컵을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살아있을 때 늘 이 자리에 앉아 아이 이야기를 하곤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수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윤수는 서랍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10살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현우는 웃고 있었고 정희의 손은 아이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윤수는 바빴고 늘 피곤했습니다. 정희가 새벽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 이야기는 늘 반복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그날만큼은 정희의 무리를 막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윤수는 급히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여러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윤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또다시 시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결국 누구에게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윤수는 결국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진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강윤수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발걸음이 병원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그 준비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휠체어 바퀴가 스치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수는 천천히 걸으며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서연은 윤수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수는 그 침묵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윤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뒷모습만으로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선과 고개를 약간 기울인 자세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윤수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윤수는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기다려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지난 10년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윤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윤수의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름은 늘었지만 분명 윤정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윤수를 바라보며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수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먼저 마음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윤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행동은 무심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수는 그 모습에서 억지로 연기하는 흔적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제야 이 만남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정희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에 충격이 있었고 이후 기억 손상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보다는 감정과 습관이 먼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날짜와 시간에 불안을 보이는 것도 그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정희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한마디가 정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윤수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윤수는 이제 이 사실을 혼자만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강윤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보았던 정희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더 크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윤수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윤수는 식탁에 앉아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차려져 있었지만 윤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다른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희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던 모습과 비 오는 길,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윤수는 요양병원에서 본 기록과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걸려오던 전화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10살이던 아이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수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안을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앉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고 냄새와 손의 감촉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다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메모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물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스스로가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수는 거실에서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밤은 길게 흘렀습니다. 부자는 같은 집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일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윤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수의 시선은 계속해서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시간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로 보아 깨어있는 듯 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윤수는 괜히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고 갈증이 가시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가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윤수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반복됐죠. 하지만
올해는 이미 한 번 균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수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 제한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윤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익숙한 침묵이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윤수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수는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윤수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간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 있지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듯 더듬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윤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정말 대답을 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날까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혼잣말 같기도 했습니다. 윤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이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윤수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길이 어두웠고 무서웠어요. 그 말에 윤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사고 기록에 적혀 있던 상황과 정확히 겹치는 말이었습니다. 윤수는 더 이상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전화는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윤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윤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었지만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기억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윤수의 얼굴을 보고 바로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또 전화였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말을 했어요. 윤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윤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이야기와 어두운 길에 대한 말, 그리고 기억이 흐릿하다는 고백까지.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빠.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엄마예요? 윤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10살의 현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래된 시간과
새로 열린 시간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은 끝났지만 선택해야 할 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윤수의 몸은 이미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와 어둠, 무서웠다는 말은 사고 기록의 문장보다 더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수는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침 식탁에 앉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았고 물을 마시다 멈추기도 했습니다. 윤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윤수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우였습니다. 같이 가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냄새와 소리가 윤수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그 공간이 낯설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윤수는 문을 열기 전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현우는 이미 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수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 옆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흔적은 있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수를 잠시 보고는 시선을 옮겨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정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듣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수는 아들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끼어들 순간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현우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현우에게는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10살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손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 말에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은 정희에게도 현우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완전한 이해도 완전한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윤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병실을 나온 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같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수는 아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가 쪽으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그 뒷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상상했던 기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두 사람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병원의 소음이 한결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윤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사고 당시의 행정 기록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사고 직후 다른 중상자들과 함께 동시에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가 여럿 있었고 신원 확인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망 판정이 다른 환자와 뒤바뀌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윤수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미 살아있었는데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기록상 반응이 남아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자세히 묻지 못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은 정희가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해 임시 환자 상태로 남겨졌고 행정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판정이라는 말 하나에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선택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사과와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희가 왜 매년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고 시각이 되면 불안 반응이 심해졌고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충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은 기억이 아니라 몸에 남은 감정의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윤수는 그 설명을 들으며 지난 10년의 전화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윤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가족으로 다시 연결되는 절차와 필요한 준비를 설명했습니다. 정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윤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현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현우가 멈춰 섰습니다. 아빠.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윤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은 너무 늦게 다시 이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온 뒤 윤수와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엔진 소리만 흐를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현우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윤수는 신발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윤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정희가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윤수가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윤수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정희를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과 책임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기억을 못 찾으면 우리랑 못 살 수도 있죠. 그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윤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도망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욕심일 수 있어. 윤수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침묵이 무겁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윤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윤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길 밤마다 불을 끄고 전화를 기다리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윤수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길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윤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날이었고 마음이 먼저 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윤수는 집안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두고 같은 시간에 바라보던 물건이었습니다. 윤수는 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서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조용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 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어느새 많이 자랐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10살에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윤수의 가슴이 무의식적으로 조여왔습니다. 10년 동안 그 시간은 늘 같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끊어진 전화였습니다. 윤수는 이번에도 전화가 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네요. 그 말에는 놀람보다 확인에 가까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대답에는 지난 10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의 머릿속에는 병실에 누워있던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비오는 새벽에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필요 없는 역할이 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윤수의 휴대전화 화면이 어둡게 꺼졌습니다. 알림도 없고 진동도 없었습니다. 윤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오래된 의식을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더 이상 전화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오늘은 좀 편할 것 같아요. 현우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윤수는 처음으로 그 약속을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침묵을 견뎌야 하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윤수는 불을 하나 끄고 다른 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지나치게 밝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빛은 지금의 가족과 닮아 있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이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그 사실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고 윤수는 그 흐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과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새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